이게 동아일보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초중 부모 90% 이과 희망. 문과 위기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칼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글을 쓰신 분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문과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문사철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문은 글을 읽고 쓰는 걸 말한다. 대학의 외국어 학과들이 문학이 아니라 외국어를 가르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AI가 높은 수준의 번역을 해낸다면 문학과는 글을 읽고 쓰는 문 자체를 가르치는데 주력할 수 있다. 사회과학도 텍스트를 읽는데 급급하지 말고 적극적인 글쓰기에 나서야 한다. AI가 회사 말단 사원의 허들의 사무일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말단 사원 때부터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고 창의성은 글을 쓰는 훈련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을 쭉 보면 결국에 문과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글쓰기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배우는 거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고전 같은 어려운 글들, 좋은 글들 그런 거를 읽고 심도 있는 본질적인 문과 교육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문과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이런 방향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문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 타당한 말씀이시긴 하나 저는 좀 많이 이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파악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 대학의 외국어 학과들이 문학이 아니라 외국어를 가르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저는 도거동문학과를 부전공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어문 계열을 전공했던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봤었던 어문 계열의 문제는, 한국 대학교 특히 어문 계열의 문제는 외국어를 가르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조차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도거동문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그래도 독일어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독일어 실력은 갖춰야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보통. 많은 대학교의 졸업 조건이 한 B1 정도의 수준인데, 유럽 언어 기준으로 B1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제대로 책도 못 읽고 뭐 회화 능력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그냥 제대로 독일어를 한다, 제대로 스페인어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정도의 조건을 많은 대학교들이 졸업 요건으로 내걸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많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문 계열 다녔던 학생들은 다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어떤 심도 있는 글 읽기, 글쓰기 이런 거에 대한 부족함은 고사하고, 사실 그냥 문과 학생들이, 지금 인문계열 학생들이 그냥 절대적인 공부량 자체가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학생들도 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죠. 근데 그냥 취업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거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부량에 어느 정도는 못 미치는 공부량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요. 공대생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일단 이런 질문을 한번 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문학은 정말 위기인가?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대학의 거의 패러다임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의 학문의 위기, 미래 이런 거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을 들여다보는 게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대학교를 보면 미국의 인문학 전공자 비율이 가장 크게 줄은 건 1970년대였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문학 전공자 비율이 엄청나게 크게 늘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 들어서 확 감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인문학 전공자가 비율이 감소한 데 있어서는 여성이 크게 줄은 게 중요했다고 합니다. 원래 여성 비율이 엄청 높았는데 그게 확 옛날보다는 줄어들었다는 건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성들이 그동안 그냥 여성은 공부하려면은 뭐 인문학 같은 거나 공부하고 나중에 적당히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던 문화에서 바뀌어서 여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여성이 고소득 직종으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긍정적인 현상이다 라고 이 인문학의 1970년대 위기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년대 이후로 한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는 또 은근히 조금씩 꽤 괜찮았어요, 인문학이. 이게 보면 비율이 옛날에 비하면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든 건 맞지만 절대적인 인문학 전공자 수 자체는 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보다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 대학에 가는 사람들 중에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되게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전공자 자체는 절대값은 늘었다, 이건데 문제는 요즘에는 아예 절대값 그 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2010년 정도를 기준으로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 사태 이후로 그래도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이런 인식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인문학이 많이 외면을 받고 있는 사태라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이 빠져나가서 비율이 줄어드는 거다, 수가 줄어드는 거다, 이런 실드도 못 치죠. 이미 1970년대 80년대 들어서 여성은 많이 빠져나갔고 지금 줄어드는 건 그냥 진짜로 절대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고, 뭐 물론 그래도 아직 절대수 자체는 여전히 1990년대보다는 높다라는 희망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인문학이라는 게 막 죽은 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인데, 한 통계 자료를 보면 미국 기준 타 전공 대비 인문학 전공자들의 직업 만족도가 특별하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 중에 학사 졸업자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너의 직업에 만족을 하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만족합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이 에듀케이션이 제일 높아요. 거의 한 90% 이상이 되고 93% 이 정도 되고, 뭐 헬스, 메디컬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좀 높고, 인문학이 제일 꼴찌긴 한데, 근데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그냥 제일 높은 데랑 비교를 해봐도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인문학을 전공해서 무조건 학생들이 되게 많이 불행해야 한다,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인문학 전공자들이 제일 만족도가 낮긴 하다, 직업 만족도가. 이거는 팩트긴 한 것 같아서 문제라면 문제죠, 분명히. 그리고 이 정도로 차이가 적게 나는 건 미국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대학 졸업장 자체가 큰 이점을 갖는 사회니까요. 왜냐하면 미국은 졸업이 어렵다는 인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진학률 자체는 미국도 옛날보다 많이 올라갔거든요. 60% 이상 된다고 하는데 한국은 70%가 넘죠. 근데 어쨌든 졸업이 어렵다는 인식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인문학 전공자든 다른 쪽 전공자든 꽤나 괜찮은 대우를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 정도로 그래도 만족도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하다고 봐요. 한국은 이와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은 대학 졸업장의 의미가 큰 편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나라만 해도 대학 진학률 자체가 40% 안팎이라고 하고, 독일 같은 경우도 한 50% 정도로 꽤 많이 옛날보다는 높아졌는데, 거기도 좀 졸업은 어렵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한국보다는 그것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한국도 물론 대졸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크지만, 한국에서의 대졸은 그래 대학교 졸업했어? 그러면 어느 정도 엘리트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학 졸업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한 그냥 기초라고 여겨지고, 그 기초를 넘냐 안 넘냐의 문제가 대학 졸업의 여부의 문제지, 어떤 대학 졸업이 크게 이점을 갖는다는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더군다나 분위기가 점점 많이 앞으로는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육체 노동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이점을 갖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아니면은 전문대학, 특수한 어떤 직종, 그런 것들이 많이 각광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점점 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국에서는 좀 대학 졸업장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크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인문학 전공자다? 설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문학 전공자 취업이 너무 힘들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한남대 철학과 폐지, 시끌. 2013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리고 밑에 이런 철학과 전임 교수 1명 동국대, 추가 채용 약속, 69년 역사 철학과 폐지 수순, 학내 반발, 내년 전임 교원 0명, 비정년 교원 1명 남아. 이런 식으로 뉴스도 나오고 그랬는데, 동국대학교는 한국에서 되게 좋은 대학교에 속하는데 인서울이고, 근데 이런 학교마저도 철학과 폐지 이야기가 나왔었고, 지금 전임 교수가 1명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그마저도 이제 전임 교수 자리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보니 뭐 사람들이 반발을 많이 해서 그래도 1명 채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다라는 좀 슬픈 말이죠. 이러다가 언제 학과가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 서울에 있는 이런 좋은 대학교도 이런 상황이니까 다른 대학교들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게 보지 않아도 뻔하죠. 심지어 미국마저 인문학 전공이 요즘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라고 해요. 많은 미국의 인문학자들이 요즘에 테니어 받기가 정말 힘들다. 옛날에 교수라고 하면 교수의 꽃은 역시 종신교수잖아요. 한 대학교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모든 것들을 다 보장받는 그런 교수직이 가장 안정적으로 자신이 학문 활동을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는 인문학의 꽃 같은, 뭐 인문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학문의 꽃 같은 그런 자리인데, 요즘에 인문학 테니어를 받는 게 정말 힘들다, 자리 자체가 너무 많이 없어지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는 버티기가 아주 힘들다는 걸 너무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 인문학자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게리 거팅이라는 철학자의 말을 빌려왔는데요. 이 학자는 돈이 반드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든 다른 인문학, 문학이든 역사든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 학생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인문학을 공부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분명 타전공 대비 낮은 건 팩트지만 그것 이상으로 다른 부분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확실히 인문학 전공자들이 타전공자들 대비해서 임금이 졸업 후에 낮은 거는 그러니까 팩트거든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팩트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인문학 전공자들은 나름 그거를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많다, 심적으로.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게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 연극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뭐 플레이 라이팅, 희곡을 쓰는 거를 하고 싶은 사람이다. 내가 소설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소설을 쓰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꼭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야만 만족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자신이 그런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일정 수준의 일자리 정도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 하는 경우도 꽤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자리조차 그렇게 많지가 않고 심지어 요즘에는 정말 많이 줄어드는 추세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이 되는 일자리가 좀 더 많이 보장된다면 상황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분은 세금으로 스포츠를 지원하듯이 인문학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스포츠라는 게 뭐 그 자체가 어떤 경제적인 효용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막 축구, 야구 이런 인기 종목은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있지만 많은 비인기 종목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 같은 데서 세금으로 스포츠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어떤 인간된 삶, 이 문명인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논리로 인문학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죠.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운영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지원이 요즘에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니까 그렇게 줄이지 말고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이분은 어떤 글을 썼습니다, 뉴스에. 그리고 이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의 글을 한 편 읽어봤는데요. 이분이 요즘에 좀 인문학의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글을 한 편 썼는데, 주디스 버틀러는 미국의 철학자이고 유명한 젠더 이론가죠. 여성학이라는 페미니즘이라고 불리는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일단 한번 봅시다. 이분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인문학은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지배되거나 스템을 보조하는 수단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격화되어선 안 된다 라고 보는데, 신자유주의적 가치라는 건 돈을 최우선시하고 무조건 자유경쟁, 사람들의 자유의사에 맡긴 그냥 무한 경쟁 및 승자 독식, 막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그냥 비판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포함을 하는 그런 가치관인데, 이런 신자유주의적 가치에서 보면 인문학은 참 하등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죠. 돈도 안 돼,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뭔가 내놨을 때 경쟁도 안 돼, 인기도 없어, 그냥 전혀 가치가 없는 건데 그런 가치에 흡수될 수가 없다, 인문학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일단 그다음에 스템은 오바마 정부 이후로 굉장히 커다란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이 스템 분야의 예산이나 지원 같은 거는 상당히 많이 늘었죠.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물질적, 기술적 효용을 가져다주는 그런 학문 분야들.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문학은 우리 삶의 이로운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학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인문학의 가치를 옹호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공학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인문학적인 시각을 좀 배우고 공학을 공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의학을 공부하지 말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면 훨씬 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사회에 이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인문학 역시 가치가 있잖아요. 인문학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문화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효용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용도 잠재적으로는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인문학 좋아요, 이렇게 주장을 하려는 건데, 주디스 버틀러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인문학은 그렇게 다른 분야의 효용을 보조하는, 거기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수단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격화되어서는 안 되고, 인문학은 어디까지나 분명히 자신 고유의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다, 그거를 다른 것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논리, 투자 대비 수익의 논리, 유용성의 논리로 환원될 수 없는 게 인문학이다 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인문학은 가치의 척도 자체를 탐구하고 가치의 척도 자체를 제시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효용이 있어야 좋은 거지,
그래야 학교에서 대학에서 지원금 같은 거를 많이 받을 자격이 있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투자 대비 수익의 논리, 경제적 논리 이런 거를 갖고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근원적인 의문이 들 수 있죠. 왜 경제적인 효용이 있어야 좋은 것이냐. 결국에는 그런 더 근원적인 가치적인 물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더 근원적인 가치적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인문학이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다른 것들보다 더 근원적인, 독자적인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오만한 생각이라고 보지만 왜냐하면 인문학이 과연 정말로 그런 일을 하는 거냐에 대해서 저는 좀 기본적으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얘기는 이따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사회의 지배적인 논리에 대항해 새로운 현실을 구상하고 기존의 현실을 전복하는 것이 인문학의 역할이다 라고 이분은 말을 하시는데요. 지금 사회의 지배적인 논리는 신자유주의라고 이분은 봐요. 근데 인문학이라는 건 항상 이 사회의 지금 지배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이분은 젠더 이론가다 보니까 당연히 백인, 남성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까지 이런 지배적인 사고방식에 포함이 되겠죠. 가치관 그런 거에. 그런 것에 대항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런 시각을 제시하는 게 인문학의 역할인데 그런 기존 사회에 이미 성립이 돼 있는 가치 척도를 바탕으로 인문학을 평가하려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건 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비판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존 사회를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상상력을 통해서 다양한 현실의 가능성들을 모색하는 그런 역할을 인문학이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주디스 버틀러 말고도 전반적으로 여러 인문학자들의 이 글을 읽어봤는데 한번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인문학자들이 가지신 생각이 전반적으로 인문학은 명확한 목적이나 이익에 봉사하지 않고 비판 정신, 상상력, 자유로운 탐구 정신을 발휘하는 영역이라고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예산도 삭감되고 그러는데 최대한 삭감을 안 받는 게 이 사회에 좋다는 거죠. 항상 이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모색하는 게 인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점들이 들더라고요. 이런 주장들을 보면서. 첫째, 비판적 사고와 상상력을 펼치는 일을 왜 세금 혹은 투자자 돈으로 해야 하는가? 세금이라는 건 모두가 내는 거잖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아주 부자까지. 그리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부터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까지 다 내는 건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세금을 사용할 때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비판적인 상상력을 펼치는 거, 기존의 가치체계에 대항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거, 저 다 되게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보는데 누군가한테는. 근데 본인이 그냥 그거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거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를 왜 모든 사람의 지분이 들어있는 세금을 통해서 혹은 대학에 나는 이 정도 수익을 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한 사람들의 돈으로 그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여기에서의 논리가 참 저는 그 명분이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당장 오늘 하루 밥 먹을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줘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세금인데 그거를 왜 비판적 사고와 상상력을 펼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데 써야 하는가? 그러니까 물론 지원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근데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기 싫어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항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게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꼭 대학교의 인문학 전공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비판적 상상력이 잘 발휘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비판적 상상력이라는 게 지금까지 인류 사회에서 대학의 인문학 전공자들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다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거고 다른 전통에서도 그런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온 전통은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절 같은 데서 스님들이 이어내려온 전통이라든지 뭐 일부 기독교 신학의 전통이라든지 뭐 유대교 그런 랍비들의 전통이라든지 다른 전통들도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런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런 과를 유지하면서 종신 교수직을 누군가한테 주면서 비판적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응원을 해줘야 하는가? 그 사람들이 없어도 아마 다른 사람들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대학이라는 게 없어진다면 그 대학에서 인문학 전공이 사라진다면 혹은 인문학 전공자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좀 매우 지금보다 축소되고 그냥 제한적으로 대학원 전공 정도만 남는다면 나머지는 그냥 교양 수업 정도로 바뀐다면 그러면 우리 사회는 비판적 상상력을 더 못 펼치게 될까?
이거는 우리 사회가 시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근대 대학교 시스템이 잘 자리 잡힌 이후로. 그래서 인문학을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문학자들의 주장이 그렇게까지 타당한 생각인지 담보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지금의 대학의 인문학 전공은 비판적 상상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도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대학에서 학부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대학을 한번 본다면 비판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적극적인 공부 같은 게 커리큘럼상으로도 그렇고 잘 그렇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인문학의 가치라는 거를 얼마나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원이라고 해서 다를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아론 할런이라는, 헨런이라고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영문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인문학의 신뢰성 문제라는 주제로 글을 썼는데, 스티븐 샤핀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과학의 신뢰성은 정치나 산업, 이익, 경제적 이익 이런 게 개입되면 약해진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후학이다, 기후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은 신뢰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후학자들이 자꾸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네, 계속 정부의 친환경 정책 이런 거에 관련을 하네, 이런 인식이 생기다 보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그냥 정치적인 권력 때문에 자꾸 저런 연구하는 거 아니야? 저런 연구가 진짜 객관적인 지식 맞아? 저 그냥 괜히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녹색당 이런 거 지지하면서 저런 연구 결과 자꾸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산업과 관련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기자동차 업체로부터 아주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게 밝혀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의심이 들죠. 저 사람들 괜히 전기자동차를 친환경으로 밀어가지고 저런 거 나중에 잘 되면 보상받으려고 이렇게 계속 지구온난화 관련된 거 주장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백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냥 백신에 대한 연구가 정책적 문제나 아니면은 백신 산업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신뢰성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게 백신을 만드는 업체나 아니면 정부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상당히 많이 의심이 갑니다. 이 한런이 주장하는 바는 인문학은 산업, 이익 이런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있는 부분도 일부는 있겠지만 다른 과학보다는 훨씬 적은데, 근데 정치와는 정말 큰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문학자들이 먼저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신념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신념에 맞는 증거를 자의적으로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그 주디스 버틀러 같은 학자는 굉장히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트랜스젠더라든지 여성 인권, 백인 우월주의 철폐, 남성 우월주의 철폐 이런 거에 엄청나게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인데, 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는 분명히 가능하죠. 그 한 명의 학자로서 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저 사람은 어떤 학문적인 정말 깊은 고찰을 통해서 저런 결론을 낸 게 아니라 그냥 저런 정치적인 신념을 어느 순간 가져놓고 그냥 그 사람의 학문 활동이라는 거는 결국에 본인이 가진 정치적인 색을 계속 보충하기 위해서 논리를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다지 객관적이지 않아 보이는 논리를 마치 무슨 대단한 논리라도 되는 것 마냥 포장하는 과정이 그냥 인문학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런은 인문학은 두 가지 미래 중 아마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요즘에 인문학이 위기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는 이 상황에서 첫째는 정치색을 지우고 학문적 작업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철학 이런 분야는 정치색이 되게 적은 분야이기도 하고, 정말로 이 과학적인 활동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인간의 진리라는 게 뭔지, 지식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개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그냥 최대한 객관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연구를 하는데 그냥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어쩌면 신뢰가 조금은 회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갖는 신뢰가.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 노선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존에 가졌던 정치색을 살린 채 대학이나 공식 학술집 바깥으로 나가서 자생을 도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런 정치색을 갖는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문학의 학문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을 거고, 아마 점점 신뢰도는 낮아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문학에 주어지는 재정적인 지원도 점점 약해질 텐데, 그러면 결국 대학이라는 게 운영이 되게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런 대학 같은 공식적인 채널 말고, 이 사람이 실제로 이런 예시를 들어요. 팟캐스트나 사설 잡지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지고 스스로 상업적인 활동을 하면서 인문학을, 정치색을 가진 인문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저 같은 걸 수도 있죠. 저도 지금 철학 유튜브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회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내는 편이고. 헬런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실 현재 대학 인문학 형태는 처음부터 산업화, 과학화, 자본주의와의 물결 속 인간 소외에 대항해 도덕적, 가치적 목소리를 내며 형성됐다라는 건데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였지? 웰 어쩌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역사학자의 분석을 많은 인문학자들이 인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대학교 안에서의 인문학 전공이라는 게 형성이 됐던 거는 18세기 독일이었다고 합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독일 대학에서 그런 게 형성이 강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 그 인문학자들이 가졌었던 생각은 요즘의 사회가 산업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근대 과학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자본주의가 막 퍼지고 그런 과정에서 인간이 자꾸 수치적으로 파악이 되고 인간성이라는 게 자꾸 상실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서 질적인 연구를 하고 문학 연구, 예술 연구, 철학 연구 이런 거를 많이 살림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성을 수호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대학에서의 인문학자들이 해야 한다. 이런 정치적인 의식을 갖고 처음부터 인문학이라는 게 태동을 했다는 거죠. 대학의 인문학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인문학이 정치색을 지운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요. 정치색이라는 게 꼭 물론 좌파다 우파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자체를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넓은 의미에서 정치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인문학은 정치로부터 멀어지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면 아마 시대가 변해온 만큼 앞으로의 인문학은 대학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이 두 번째 이 할런이라는 사람이 말한 두 번째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꽤나 높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렸다면 제가 직접 대학을 다니면서 겪었었던 인문학의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색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면서 그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상당히 노골적으로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역사적인 해석에 관한 이야기라거나 좌파와 우파가 상당히 다르게 해석하는 역사적인 쟁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듯이 특정 방향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그냥 무조건 옳은 거라고 그냥 아예 그냥 본인의 입장이 틀릴 거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고 전달을 한다. 이런 의식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서 이게 정말로 자유로운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맞나? 정말로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맞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지만 이랬었던 분들도 정말 많아서 막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가 되게 어려웠고요. 그리고 다른 예시로 논문 같은 거를 읽어도 은근히 그 본인이 지향하는 그 가치관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당연히 저는 본인의 논문에서 자유롭게 그런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너무 당연한 듯이 옳다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심지어 제가 이번에 이 PPT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인문학의 문제, 인문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개진하는 분조차도 뭐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꽤나 유명한 분 같던데 본인 논문에서 인문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냥 본인의 정치색이 무조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그런 분을 보면서 학생들이 정이 떨어지는 건데 너무 메타인지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겪었던 문제점은 저항적, 비판적, 창의적 정신이 지금은 너무 보수화된 면이 많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학자는 자신이 배워온 그 이론의 틀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거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거를 평생 밀어붙이시면서 자신의 학생들도 다 그 틀에 맞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참 보수적으로 느껴졌던 경우가 저는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방법론주의라고 부르는 것도 요즘에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문학 연구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방법론 같은 거를 막 갖고 와요. 어떤 무슨 해외 유명한 학자가 내세웠던 방법론을 그냥 갖고 와요. 그거를 내가 그냥 변형시키거나 비판할 수 있다는 생각, 사실 이런 게 훨씬 더 근본적인 인문학적인 통찰일 텐데 그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하려 하고 그냥 일단 방법론에 의지한 어떤 연구를 한다.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고 일단 그렇게 해야 무조건 많은 수의 논문을 뽑아내고 그래야 대학에서 직업이라도 하나 보장받고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런 게 저는 이 비판적 정신, 창의적 정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뎌졌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물론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아직도
논문을 정말 많이 읽고 대학에 속하신 분들이 생산한 논문을 저도 지금도 많이 읽고 많은 도움을 받아요. 당연히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고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이런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도 점점점 거기에 잠식이 되면서 나중에 가서는 상당히 좀 답답한 면을 띠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대 차이도 저는 많이 느껴진다고 좀 느꼈어요. 이 인문학이라는 게 공부를 되게 오래 해야 되는 분야고요. 이 보수화된 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옛날 같으면 인문학이 특정한 분야가 막 신생되고 그럴 때는 그냥 한 20대에 교수 자리 얻고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다면 요즘에는 어떤 한 분야가 고착화가 점점 돼갈수록 그거를 자꾸만 그 고인물이 돼가고 거기서 더 깊이 이미 팠는데 거기서 어떻게 더 깊이 팔 거냐, 이전에 깊이 판 사람의 이론을 어떻게 더 깊이 팔 거냐, 막 그렇게 가다 보니까 공부가 되게 오래 걸려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한 사람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고 더군다나 본인이 어느 정도 권력을 갖고 목소리를 낼 정도가 되면은 더군다나 나이가 되게 많이 들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느껴진다. 이미 지나가는 시대의 이야기들을 자꾸 갖고 와서 이야기한다. 진짜 요즘 시대의 이야기는 잘 못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래서 첨단화의 불리한 구조를 아예 본질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챗GPT다, AI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학자들은 되게 많죠. 그리고 뭐 다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당연히. 근데 그 와중에는 너무 올드한 방식으로 그냥 키워드만 요즘 키워드고 그냥 논의 방식은 내용은 너무 올드한 내용을 펼치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문제는 자생적으로 그 인문학 내부에서는 이런 게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끌어줘야 그 사람도 나중에 권력을 갖게 되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을 가진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창의성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위에 사람의 말을 듣고 한 10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낸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도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이 돼 있고 나중에 권력을 가진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게 좀 반복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참 구조적인 문제도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원과 자생 중 무엇이 더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인문학이 과연 외부적인 지원, 정부의 지원, 투자자들의 지원 이런 거를 받아서 계속 연명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생을 도모하는 게 맞는가, 이거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생을 위한 고민도 진지하게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마치 종교가 그랬듯이 생각해보면 인문학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원의 박탈을 경험했던 건 종교거든요. 종교가 옛날에는 거의 그냥 국가 권력이었고 특정한 문화권에서는 그냥 종교가 가지고 있는 땅도 어마어마했고 아예 종교가 독자적으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예를 들면 바티칸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쪼그라들었고 지금도 종교가 많은 세금 혜택을 누리거나 그런 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옛날보다는 훨씬 더 적게 받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그 과정 속에서 자생을 하게 됐거든요. 신도들을 휘어잡고 신도들로부터 돈을 지원받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종교는 개발을 했고, 그런 방법들을 개발한 종교들은 지금까지 잘 살아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앞으로 저는 인문학이 본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벤치마킹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도 대학에서 인문학 전공의 가치를 100%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냥 단독 과로서 예를 들어서 국어 국문학과, 뭐 철학과, 역사학과 이런 과들이 단독 학과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거는 뭐 교양 정도로 배워도 대부분 학생들에게는 충분하고, 심지어 그것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좀 교양 정도로 배우다가 나중에 가서 심화 전공으로 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일부만 배려를 해서 그렇게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예. 첨단화 관련해서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다 끝났는데, 준비한 건 다 끝났는데 그 세대 교체라든지 뭐 외부에서 정말로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라든지, 저는 그런 거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가장 활발히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를 생각해 보면 외부로부터 많은 것들이 몰아닥치는, 그러니까 아예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부터 신문물이 막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이 언제 제일 폭발적으로 발전을 했느냐, 결국에는 독일이 나치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이 2차 세계대전에 휩싸이면서 정말 많은
지식인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오면서 대학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면서 미국 대학의 폭발적인 발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미국의 인문학도 막 꽃을 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다는 거죠. 좀 외부에서 아예 훨씬 더 좀 신선한 시각이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밀려오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좀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미국 대학이 갖는 엄청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미국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그나마 조금 더 사정이 좋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한국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미국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한국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오려고도 하고 있고, 요즘에 한국에서 와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학생들이. 그런 거를 보면 뭐 앞으로 한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망이 없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